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경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주제인 이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어떤 분야든지 말하기가 어려울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오늘 할 영화는 군도 밀란의 시대.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하정우 배우가 어떤 장면에선 강동원보다 더 멋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항상 강동원이 더 멋있었다. 그래서 군도 다음에 부제가 붙은 게 밀란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밀란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런 과정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땅을 바탕으로 권력이 생기거나 신분이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도 전 세계에서 그 시절과 유사한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네,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바로 영화로운 경제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다혜 기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지난번에 저희 첫 방송하고 네. 우리 대신의 20일의 영화의 최고 고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들 너무 재밌게 들었다.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더 듣고 싶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또 네, 저희가 거짓말을. 영화 라인업을 짤 때 네.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저희 뭐 3프로 TV하고 같이 시내 21이 콜라보를 했었을 때 가장 큰 주안점이 경제를 좀 영화를 빗대어서 재밌게 보자는 거라서 아마 그런 얘기들의 본연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경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주제인 그리고 요즘 다 이거 관심 많으시죠? 이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바로 오늘은 어떤 영화들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작품은 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어떤 분야든지 말하기가 어려울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오늘 할 영화는 군도 밀란의 시대. 군도. 제가 좋아하는 또 우리 하정우 배우가 근데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배우라는 직업은 자신의 어떤 흔히 말해서 그 뭐라고 할까 가오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거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정우는 그런 걸 다 버림에도 참 멋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들마다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 때 가장 멋있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독들마다 또 특정한 배우들의 멋있는 장면들을 잘 끌어올려주는 감독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이 군도 같은 경우는 하정우 배우하고 윤정빈 감독이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춘 네.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이미지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믿고 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분상에서도 그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역할상에서도 뭐 많이 배우거나 재력이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장면에선 강동원보다 더 멋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항상 강동원이 더 멋있었다. 한결같은 마음들. 네, 이런 정말. 부분에서 쉽게 네.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할이 처음에 이제 하정우 배우가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래서 이 도치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도치는 몇 살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냐. 예. 근데 그게 겉으로 보이는 나이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연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뭐 14살이냐 16살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도치가 순수하기도 하고 네. 예, 순수해서 외골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무가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역할이어서 하정우 배우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려서 연기를 했고 또 특히나 초중반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절박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처럼 아마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직 안 본 분도 계시니까 네. 대략적인 스토리 한번 말씀 주시면. 이 군도 밀란의 시대라고 하는 영화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것도 이제 전국을 다 무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장소로 치면 나주예요. 나주. 네. 전라도 나주를 무대로 하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농민들의 땅이 수탈당하고
근데 그 수탈당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뭔가 외란이 있었나 호란이 있었나 이렇게 뭔가 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생각하기 쉽지만 반강제적인. 네.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구휼 정책을 악용하는 것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노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군도 다음에 부제가 붙은 게 밀란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밀란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런 과정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상공업이 없었을 때는 농사가 거의 경제의 모든 근간이었고 맞아요.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땅을 바탕으로 권력이 생기거나 신분이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 지금도 그거에서 우리나라는 좀 아니네. 우리나라도 자유로워졌다고 보기 힘드네. 근데 요즘도 전 세계에서 지금 그 군도에 그 시절과 유사한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제가 러프하게 생각해봐도 80개국이 넘어요. 네. 남미 지역도 이제 대농장들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군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어떤 신분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굴레가 달랐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가뭄이기 때문에 뭔가 지주한테 찾아가서 내가 뭐 돈을 빌려줄 테니 여기다 사인해 그러면 글을 모르니까 그냥 쓱 긋고 오잖아요. 일자를 그냥 긋는 예. 거죠.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최근에도 그거와 관련돼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아, 네. 네. 어떤 연구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특히 전 세계에서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의 최고 대가세요. 근데 이분이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냐면 인도를 대상으로 연구하거든요. 이 행동 경제학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사람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줘가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 실험을 못 하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네. 인도 같이 뭐 5불이면 단 1불이면 저 실험에 참여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까지 되신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했던 연구 결과 중에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단 3, 4개월 만에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유일한 계층이 인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뭔가 했더니 이 군도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그 직전이 가장 궁핍하겠죠. 네. 작년에 수확한 걸로 1년 먹고 살다가 막판에는 그것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다시 수확하기 한 3개월 전쯤이 농부들에게 가장 취약한 시점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조만간 수확하면 다 빚을 갚을 수 있어라는 낙관론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대거 빚을 많이 낸대요. 그런데 그 빚을 많이 내는 그 상황에 또는 지금 당장 다음 달 생활비, 다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IQ 검사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그 IQ 검사 결과와 그 다음에 불과 몇 달 뒤에 이제 수학을 했으니까 돈이 꽤 수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도 갚을 수 있고 그 순간에 IQ 검사를 똑같이 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요. 그 아주 3개월인데 유일한 그 사람의 차이는 그 경제적인 어떤 굴레 이것만 그렇죠. 달라졌는데 IQ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머리가 좋아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의 상황이 머리가 나빠졌다고 해야 될지 그런 일이 생긴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그 논문에 터널링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시야가 좁아지죠. 그렇죠. 네.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두세 달 안에 이거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애들 뭐 공과금도 못 그렇죠. 내고 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수학하면 나중에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빨리 뭘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템포만 쉬었다가 조금만 멀리 봐도 하지 않은 선택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버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군도에서 나왔던 그 장면을 보고 실제 이게 영화적인 어떤 그 극적으로 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21세기 지금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영화에서 그런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는 과정을 보여줄 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조윤이라고 하는 네. 강동원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이 인물이 이렇게 땅을 빼앗는데 그 대농장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을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관하고 사실상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휼미가 나가고 흉년일 때 구휼미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1년 있다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때 먼저 한번 가서 깽판을 치고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포가 질리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 돈을 빌리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끝에 이제 땅을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수결을 할 때에도 자기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노예가 되겠다, 노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임에도 네. 불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 거기에다가 그냥 일자를 쓰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과정을 지금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또 저는 거기에서 또 강동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 강동원이 거기 서자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강동원을 미워할 수 없게끔 만들려는 감독의 배려인가요? 아, 그것은 윤정빈 감독님만이 알고 있다. 그거를 제가 마음을 읽을 수는 없는데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강동원 씨가 연기하는 인물의 특징은 서자 출신인 거죠. 그리고 원래는 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성장을 하다가 8살 정도에 이제 아버지가 있었고 이 아버지가 양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대통을 이을 아들로 키웠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정말 정실 출생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조윤 같은 경우는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동생을 어떻게 해코지하려는 마음도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조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제 무관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한 거죠. 그래서 19살에 예, 남들은 한 10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묵과에 급제를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무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적자로 인정받고 싶고 이 집에 가문을 이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어쨌든 돈을 축적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농민들에게서 사실상 다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비로 만들고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네. 서운해하고 더 강한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많이들 보시면 주인공이 어떤 아버지의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뛰어넘거나 네. 하는 것들이 행동에 굉장히 주요한 동기인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군도에서 조윤도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 조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재밌는 건 그 강동원 배우가 그 스턴트 감독들이 이야기하는 무술 감독들이 네. 이야기하는 칼이 가장 잘 어울리는 칼을 가장 잘 쓰는 배우래요. 그래서 보시면 액션을 할 때 그 칼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이 시원시원하게 맞아요. 보이도록 칼이 굉장히 길게 제작되어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이제 영화의 내용적인 측면하고 또 별개로 그런 이미지가 주는 시원함이라든가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강동원 배우가 역할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강동원의 장치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대배우 강동원이 이걸로 미움 안 사게 해야지라는 감독의 배려.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실 이번엔 좀 경영학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네.
굉장히 리더십적인 이론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특히 철종이라고 아까 말씀 네. 주셨잖아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와 달리 신분제가 거의 뭐 망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니에요.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양반의 신분으로 신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양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노비인 경우 외놈을 한 명 죽이면 그것 때문에 상민으로 만들어줬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외인들을 살상하면 양반도 줬었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8세기쯤 돼서는 양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 비중이 한 70%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보면 어떤 또 원래 양반 계층들은 어떤 기질이 더 높아졌냐면 이게 리더십 이론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더는 타고난 거야. 블러드에 의해서. 이걸 더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반 계층에서 서자와 그 다음에 자기 본 아들의 격차라고 해요. 적자, 네, 적자를 차이를 더 심하게 두던 시절이 전기보다는 오히려 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지위가 깨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벌써 장사에서 나만큼 부를 거뒀다고 장사에서 양반 신분을 샀다고 그럼 나는 뭘로 나를 인정받느냐라는 것 때문에 양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거야. 그래서 더더욱 서자도 더 갈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국, 그 다음에 뭐 프랑스,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들어서면서 신분이 깨지는 그렇죠. 그 귀족들이 그 당시 많은 학자들에게 지원했던 게 뭐냐면 리더가 타고났다는 것을 증빙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나온 연구들 보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 리더들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추럴 본한 거에 대한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근데 그게 잘못 가면 우상학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도 그래서 CEO들도 혹시 타고난 게 아닌가 하는 연구를 해봤거든요.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 결과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단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잘 나가는 CEO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전 절대 동의는 안 하지만 그냥 연구 그분의 결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일반인들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황당하죠? 네. 그 다음에 혈액형은 A형이 좀 더 많아요. 정말, 네.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출신보다는 주립대 출신이 많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학창 시절에 자기 돈으로 학비의 일부 이상을 반드시 벌어서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이었었고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보다는 술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았고 장남인 경우가 많았고 조금 더 종교적인 경우가 많았고 지금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천착하면서 예전에는 리더는 따로 있어 이런 것들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생학적으로 하려는 기질이 많았죠. 아마 그 조선 후기의 그 강동원의 모습도 진짜 물론 감독님의 배려도 있었겠지만 저는 진짜 그 당시에 그 흔들리는 양반의 지위들 그걸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억누름 그게 그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쵸.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양반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양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 계급이라는 게 정말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지만 살면서 차별이 정말 아무것도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뭐 경제적인 능력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건강하고 아니면 그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예전에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이 좀 더 노골적이었다 뿐이지 그 결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 비슷한 일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책을 써볼까? 어떤 거냐면 100년 뒤에 지금의 상황을 역사책으로 누가 쓴다고 가정하고 네네. 뭐라고 기술할까를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100년 전인 2020년 또는 100년 전인 2000년에는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쓸 때 저는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네, 그걸 가정해서 쓰려고 했더니 우리 오늘 군도에서 나왔던 것과 유사한 얘기가 써 있을 것 같아요. 군도 그 철종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반을 획득하려는 게 그 신분이라는 어떤 굴레, 나도 이제 양반이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상민들은 양반이 되면 군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년에 정례적으로 몇 개월씩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게 그때 룰이었는데, 그걸 하기 싫으면 군납이라고 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양반은 그 군 복무의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양반 식문을 사더라도 그 기간에 내 일을 하면 되니까 난 손해볼 건 없어.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느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통계를 발표했는데 가슴 선뜻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자녀들만을 추려서 군대를 면제받은 숫자를 비교했더니 우리 일반인들, 이 군대를 면제받는 숫자는 뭐 진짜 5%가 뭐예요? 1%도 안 될 텐데.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는 30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100년 뒤에도 과연 이 상황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군복무의 의무를 졌다고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군도의 모습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인도, 그다음에 잠시 말씀드렸던 유럽의 어떤 귀족의 리더십 문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더 교묘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해졌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게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실제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군 복무에서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그 군 복무라는 것에서 양반은 군복무의 의무를 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2차 세계대전사 같은 걸 배울 때 보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이제 귀족들이 대거 세가 약해지는데 그 이유로 말을 하는 게 이제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족들이 앞장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장기화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이 가문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의 숫자가 줄어들고 귀족의 세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씁쓸하네요. 자, 그래서 군도라는 얘기,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게 참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군도 얘기를 해봤는데, 하정우하고 강동원의 이 조합, 또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영화 보면서 이 군도라는 영화에서 사실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캐스팅이 정말 화려하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죠. 그래서 어디 하나 쉴 곳이 없이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나온다는 것과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내레이션이 진짜 많다. 맞아.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그 다음에 왜 이런 그러니까 밀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군도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경영적인 또 우리 시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 좀 해봤는데요. 다음번 영화도 한번 예고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번에 저희 강남 1970 얘기하고요. 강남 1970은 정말 딱 얘기입니다. 진짜 딱 얘기네요. 그리고 강남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생각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저때 저곳에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저때 태어났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만드는 강남 1970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강남 1970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다혜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